정답은 없어도 방향은 함께 찾는 곳. 인생의 등대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고르고 태도도 조심스러운데 유독 나에게만 말이 거칠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꼭 나에게만 툭 던지듯 말하고 같은 부탁을 해도 나에게는 당연하다는 듯 요구합니다. 웃으면서 한 말인데 돌아서면 마음 한쪽이 꼭 걸립니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불편합니다.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선을 지키면서 왜 나에게만 그 선을 넘는지 그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너무 참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만 예민한 건가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넘깁니다. 바쁜 날이라 그랬겠지. 오늘따라 말이 거칠었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년 사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말투는 점점 편해지고 부탁은 점점 당연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을 넘는 말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다시 올라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럴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착한가? 내가 거절을 못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특정 사람에게만 무례해지는지, 그 행동 뒤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그 구조부터 차분히 들여다보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관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인생의 등대를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 무례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늘 공손한 분이었습니다. 말을 건넬 때도 조심스러웠고 농담을 할 때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한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말을 하면 중간에 끊었고 의견을 내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어르신이 스스로를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고 격에 없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누구에게는 지키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정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까? 이 사람은 나에게 반발할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할까? 이 계산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태도로 드러납니다. 눈빛으로, 목소리 톤으로, 반응의 속도로 드러납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한 두 사람에 대해 반응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평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늘 양보하고 수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분명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반응했고,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신경 쓰지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건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나의 무례함을 받아줄 것인지, 누가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잘 대해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착하게 대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더 잘 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더 만만하게 대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가진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입니다. 존중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고마움으로 받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태도로 이어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느낀 그 기분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러는데 나에게만 그런다는 그 느낌은 정확한 관찰입니다. 사람은 모두에게 똑같이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함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당신이 얼마나 참을 것 같은가입니다. 두 번째 장, 만만하게 대하는 태도는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시도로 시작합니다. 사소한 농담, 가벼운 부탁, 조금 늦은 답장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당신이 웃어넘기면, 괜찮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를 배웁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느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나와 있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새로 나오기 시작한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오늘만 이것 좀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어르신은 웃으면서 도와줬습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 어르신은 별말 없이 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부탁의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나중에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괜찮으시면이 사라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가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하시는 게 좋겠네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 웃으면서 받아들였던 그 순간이 지금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내가 정해버린 선이 우리 관계의 기본값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관계의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 허용했던 범위, 웃어넘겼던 말들이 하나둘 쌓여 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틀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나중에는 바꾸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문이 조금씩 열리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누군가 문을 조금 밀었는데 당신이 막지 않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세게 밉니다. 여전히 막지 않으면 이제는 문을 아예 열고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밀어보면서 당신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의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려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한 쪽으로, 저항이 적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조심스러웠는데, 예전에는 고마워했는데 하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명확한 전환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뀐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표현을 골랐고, 부탁을 할 때도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한쪽은 점점 편해지고 다른 쪽은 점점 지쳐갑니다. 편해진 쪽은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고요. 그런데 지친 쪽은 생각합니다. 편함과 함부로함은 다른 건데 하고요. 관계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이 태도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매일 아주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처럼요. 하루에 한두 개 빠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거울을 보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장, 존중은 말이 아니라 반응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견을 내면 그래, 그런데 말이야 라며 자기 말로 덮어버립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존중일까요?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명이 모여 저녁 메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저는 매운 음식이 안 좋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럼 다른 거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말했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시원한데
요즘 맛있는 매운 음식 많은데 결국 그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만 따로 시켜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입맛만 관철시켰습니다. 상대방의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말과 반응이 다른 경우입니다. 사람의 진짜 태도는 반응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당신이 거절했을 때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당신이 의견을 냈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가 존중의 실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빠릅니다. 연락도 빨리 하고 답장도 재촉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탁하면 느립니다. 답장이 늦고 확인이 늦고 결정이 늦습니다. 이건 바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줬을 때 누구의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메시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바쁨과 상관없이요. 중요하면 시간을 내고 중요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다가 자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라고 하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답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도를 설명할 뿐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당신이 말하면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게 불편했어요 라고 하면 미안해요, 몰랐어요 라고 답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인정합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는 큰딸에게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작은 딸에게는 너는 피곤하니까 쉬어라고 했고 아들에게는 너는 남자니까 안 해도 되라고 했습니다. 큰딸이 저도 피곤한데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언니가 챙겨야지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해 큰딸이 명절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쌓인 감정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을 배려하는 것, 당신의 말을 기억하는 것, 당신의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장상대를 낮춰야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남을 낮춥니다. 이건 의도적인 악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스스로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한 동호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오면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반박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데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토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불안감이었습니다. 심리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신이 여유롭다고 느낍니다. 직장에서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사는 부하 직원 앞에서 당당하지만 더 높은 상사 앞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회의 때 후배의 아이디어를 자르지만 임원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함의 문제입니다. 그 상사는 자신에게 반발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서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조용한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모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큰 며느리가 딱 한 번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에게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대신 작은 며느리에게 더 심해졌습니다. 이건 누가 더 착하고 나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경계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는 것을요. 상대를 낮춰야 편해지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입니다. 5번째, 장사과는 하지만 태도는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해요라는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안함은 태도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기억하는 것, 조금 더 조심하는 것. 이게 진짜 사과입니다. 한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10분, 20분, 때로는 30분씩 늦었습니다. 매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그런데 다음에도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늦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바쁠 수도 있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반복되자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 친구에게 나와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미안해 했지만 행동으로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사과입니다. 심리 연구에서 사람들의 사과 패턴을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늦어서 내가 추운 데서 기다렸구나. 미안해.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사과했습니다. 늦어서 미안. 차이는 상대방의 경험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였습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과를 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재빨리 사과합니다. 아, 미안. 내가 좀 그랬지? 그리고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덮는 도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쪽이 상처받는 말을 합니다. 다른 쪽이 그 말은 너무했어 라고 하면 미안해. 내가 좀 그랬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과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갑니다. 진짜 변화는 다릅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빈도가 줄어듭니다. 강도가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더 나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받은 사람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달라질 거라고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차라리 사과를 안 했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사과를 했으니까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정말 미안해서 바뀌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넘기려고 말만 하는가.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6번째, 장세게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큰 소리를 내야 한다고, 화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동료가 계속 자기 일을 떠넘겼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시간 되면 도와줄래? 내가 더 잘하잖아. 처음에는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직장인은 결심했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되 분명하게 말하기로요. 다음에 동료가 이거 좀 봐줄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내 일이 있어서 어려워. 다음에 시간 되면 도와줄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난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동료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평소에 잘해주던 사람이 거절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또 부탁했고 또 비슷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세 번째쯤 되자 동료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건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것이라고요. 벽은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선은 그냥 여기까지라고 표시합니다. 벽은 감정적입니다. 선은 사실적입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일관성입니다. 한 번 화를 내는 것보다 매번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집에 오면 항상 빨래를 맡겼습니다. 엄마, 이거 좀 빨아줘. 엄마는 늘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빨래는 내가 하렴. 화내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 했습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요. 엄마는 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자식은 몇 번 더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계속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자식은 스스로 빨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선을 그었고 그 선을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 크기로 진심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으로 판단합니다. 한 번 크게 화내고 다음에 또 허용하면 상대방은 배웁니다. 아, 화를 내긴 하지만 결국 허용하는구나. 그런데 작게 말하더라도 매번 같은 기준을 지키면 상대방은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구나.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하며 거절할 필요 없습니다. 안 돼요.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다음에는 설득할 수 있겠다고요. 대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건 어려워요. 짧고 명확하고 감정 없이요. 관계를 바꾸는 건 폭발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준을 이제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장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당장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습니다. 관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한 동네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옆집 사람이 자주 물건을 빌려갔습니다. 간장, 설탕, 때로는 반찬까지. 처음에는 이웃 간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주 오고 빌려간 건 돌려주지 않고 새로 사서 갚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문을 여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지금 없어요라고 말하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옆집 사람도 느꼈습니다. 아, 이 집은 예전 같지 않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다릅니다. 끊는 건 극단적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현실적입니다. 가족, 동료, 이웃처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리 조절이 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를 동심원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안쪽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에는 조금 덜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바깥 원에는 아는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원은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바깥원으로 옮기면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일을 떠넘기는 동료와는 업무 외 대화를 줄였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약속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 때는 협력하고 필요한 일은 함께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친밀함은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 모든 걸 주지 않는 것,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것,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더 섬세해야 합니다. 가족은 끊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상처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명절에는 참석하되 전날 가서 당일 돌아왔습니다. 가족 모임에는 나가되 두세 시간만 있다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연락은 받되 답장은 천천히 했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보호였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100명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10명과 깊게 지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줄여야 나를 채우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세요. 가까이 둘 사람과 멀리 둘 사람을 구분하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8번째 장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한 60대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 보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사람 문제야. 내가 받아주는 건 내 선택이고. 이해심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해심만으로는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심리학에서 건강한 경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다는 나는 이게 불편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지 스트레스 받는지 원래 성격이 그런지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해했습니다. 힘들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10년 동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해요. 그런데 나한테 짜증내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나 힘들잖아. 아내는 답했습니다. 당신 힘든 거랑 나한테 짜증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해와 허용은 다릅니다. 이해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허용은 상대방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하되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아깝습니다. 평생 이해하느라 시간을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3가지 기준이 있어. 첫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이 지내지 않아. 둘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 셋째,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유지하지 않아. 간단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도 없고 깊이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기준을 세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존엄은 소중합니다. 그걸 지키는 건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착함은 관계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착하면서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느라 당신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에게만 함부로 대하는지, 그 마음 뒤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든 만만하게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은 약함이 아니고 당신의 배려는 허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은 사람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거절부터, 짧은 거리 두기부터, 분명한 한마디부터요. 큰 변화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은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아는 것, 이걸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만날 관계들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당신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인생의 등대였습니다.